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살래라고 물어보면 안 살 것 같아요. 이번 이 아토3 시승기는 실사용자 영역에서 저희가 1박 2일 동안 도로에서 타봤을 때 전문적인 것 좀 배제하고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토3라는 차량을 딱 탔을 때 아니면 관심이 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단점일까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느낀 게 이 전반적인 실내 레이아웃입니다. 피트니스 센터를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왜 헬스장을 이 차 안으로 끌고 들어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 덤벨 모양을 모티브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 일반적으로 도어 핸들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이게 되게 못 찾아요. 다른 사람들이 문 어떻게 열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이질감이 있고, 이 송풍구, 요즘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송풍구입니다. 지금 다양한 차량들, 요즘 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차량들을 보면 에어벤트가 엄청 얇게 이제 슈퍼슬림 에어벤트라고 해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얇아지는 이런 환경에서 수갑같이 3명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큼지막한 에어벤트는 모르겠어요. 일반 대중 브랜드 혹은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들을 탔을 때랑 비교해보면 너무 좀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쪽에 버튼류들이 깔끔하게 있는 건 좋습니다. 다만 비상등 버튼은 가운데에 따로 빼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료를 계속 먹진 않겠지만 이런 빨대가 있는 음료 테이크아웃 컵을 운전석 쪽 컵홀더에다 넣고 비상등을 누르려고 할 때 이 간섭이 생겨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비상등 버튼 저도 어제 처음 차량을 봤고 앞차가 섰는데 정면을 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모아놓는 건 좋지만 이건 좀 에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다음으로는 회전형 디스플레이인데 이거 다른 영상에서 저는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을 하면 세로로 봤을 때 T맵을 볼 때 더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본 기억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애플 카플레이에서 이 T맵을 보잖아요. 안 돌아갑니다. 맞아요. 이렇게 회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고, 세로로 되어 있다가도 애플 카플레이에서 T맵을 키면 돌아가요. 무조건 가로로밖에 쓸 수가 없고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면 화면 분할도 안 됩니다. 이거는 안정화를 더 해서 나왔어야 된다, 최적화를 더 해서 나왔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그냥 빛 좋은 개살고 같아요.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돌아갔을 때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어야 사실은 가장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실행을 했을 때 가로로만 돌아간다는 거, 이런 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점이, 이거는 2열 단점인데 안전벨트 이 버클 있죠. 이게 저 밑에 있어요. 중간에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2열에 사람이 타서 안전벨트를 매야 되면 무조건 매야 되거든요. 경고음이 울리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끌어서 체결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끌어서 밑에 또 버클을 또 찾아야 돼요. 엄청 밑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차의 기본입니다. 안전벨트는 가격대를 떠나서 지금 아무리 싼 차를 타도 그렇게 안 돼 있는 차가 없어요. 2열에 사람이 많이 타는 경우에는 불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도어 포켓에 있는 이 스트링 디자인이 조금 저는, 그 다음 단점으로는 5인치짜리 계기판입니다. 일단 계기판 사이즈는 뭐 그래요, 그렇다 쳐요. 근데 이 안에 너무 많은 정보들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경고음이 울려도 지금 뭐가 울렸는지도 모르고요. 솔직히 속도밖에 안 보여요. 맞아요. 가장 큰 글씨가 속도라서 주행 가는 거리 간혹 보이고, 이거는 이제 회생제동 할 때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바가. 근데 이 회생제동도 별로 신경도 못 씁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켜면 이 두 개 켜지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이게 색상 대비도 잘못됐고 이 세부 세팅이 완전히 옛날 느낌이에요. 그래서 운전자가 확인해야 되는 정보들을 못 본다. 이거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사이즈를 떠나서 이 사이즈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해놓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5인치 안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넣고 싶었으면 차라리 그냥 다른 컨셉으로 해서 A, B, C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편을 넘어서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고가 울렸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에 떠요. 여기 조그만하게. 30대 중반인 저도 안 보이는데 40대 50대 노안이 오셨을 때 못 봅니다. 이거 절대 못 봐요. 이런 부분들은 불편함을 떠나서, 단점을 떠나서 약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정차에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실내에 관련된 그런 단점들이고요. 이제는 주행을 해보면서 어떤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공조 1단계로 지금 켜놨습니다. 39에서 42 정도. 전기차기 때문에 엄청 조용한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건 이 상태로 밖에 나가서 소리를 들어보면 무슨 가솔린 차량들 시동 걸어 놓은 것처럼 그런 소리가 들려요. 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전기차도 안 들리거든요, 외부에서. 어떤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도 들린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게 승차감이겠죠. 우선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탄탄합니다. 단단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렁하진 않아요. 때문에 우리나라 그 국산차들의 그 물렁거림, 그걸 편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아토3를 타신다고 하면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 탄탄함이 적당히 이게 탄탄해야 좋거든요. 근데 이 아토3를 어제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정도 운행을 했을 때 제일 불편했던 건 노면을 다 잃습니다. 서스펜션이. 우리가 달리는 도로는 완벽하게 평평하지 않아요. 약간의 굴곡도 있을 거고요. 지금같이 방지턱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약간의 굴곡이 있을 때 원래 차체는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요새 차들이 그런 작은 굴곡에 차체가 흔들리거나 운전자한테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아토3는 다 줘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주행을 하니까 어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안에 뇌수가 흔들린 것 같이. 골이 울려요. 골이 약간 울리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뭐 술 먹고 운전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낮에 평범하게 저희가 일상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컨디션에서 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짝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게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좋은 승차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서스펜션도 이 스트로크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범위 자체가 좀 짧은 느낌입니다. 조금 더 받아줄 수도 있는데 조금 부드럽게 여기서 더 충격을 흡수해 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안 좋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방지턱이 하여튼 희한합니다. 이거 1, 2열이 확연히 달라요. 1열은 탄탄한데 2열은 확 놓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방지턱을 다 넘고 흔히 뭐 범프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올라타는 순간은 괜찮거든요. 근데 딱 내려앉았을 때, 탁 내려앉았을 때 2열은 그냥 텅 하고 놔버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서스펜션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이게 차가 짧다 보니까 1열에서도 2열 승차감이 다 느껴지잖아요.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제가 보조 PD님한테 말했던 게 2열에 서스펜션이 없는 차인가? 이상하다. 보통은 1열이랑 2열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거나 잘 못 느끼거나 이런데 이거는 확연하게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배수로 파여진 도로에서도 진짜 안 좋아요. 이게 시트가 어느 정도 또 걸러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는 느낌이에요. 싼 차라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3천만 원이 전혀 싼 차가 아닙니다. 보조금 받아서 2천만 원대, 그거는 플러스 모델 아니라 아토3잖아요. 대부분이 아토3 플러스를 사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에 기대하는, 아니면 그동안 경험했던 걸 비춰서 이 차량을 구매하셨다고 시승을 하셨다? 만족 못 하실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동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EV3 저희가 한 달 렌트해서 타보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뭐 코나 전기차라든지 혹은 기타 소형 전기 캐스퍼 일렉트릭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맞아요. 캐스퍼 일렉트릭이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훨씬 더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도로가 험악해질수록 승차감은 더욱더 나빠지고요. 도로가 좋아도 평균 이하? 요 정도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아마 제가 지금 여기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컨디션이 급격하게 안 좋아질 겁니다. 도착해서. 왜냐면 진짜 머리 아파요. 맞아요. 이게 진짜 골이 흔들린다는 느낌 뭔지 아실 거예요. 나중에는 어지럽고 뭔가 미식거리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차였고 우리 PD가 탔을 때도 그런 걸 느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느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뭐 도심용 차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고 또 하실 수도 있어요. 도심이 더 심해요. 도심이 더 심합니다. 방지턱 있죠. 도로 패여 있죠. 요새 눈도 많이 와가지고 포트홀 같은 것도 많죠.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큰 임팩트가 오기 때문에 요거는 기대를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여기서 서스펜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기차에서 승차감을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엑셀. 그렇죠. 요 엑셀 민감도거든요. 국산차도 처음에는 엑셀을 팍 밟으면 팍 나가고 살살 밟으면 살살 나가고 했었는데 요새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엑셀을 팍 밟는다고 하더라도 부드럽게 밀어주는 느낌이 있는데 이건 아직도 이 훅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전기 택시에서 느꼈던 그런 불쾌감, 이 동승자들이 느끼는 불쾌감 있잖아요. 그런 불쾌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야 된다. 물론 초반부터 최대 토크가 튀어나오는 건 뭐 파워풀한 주행을 해야 될 때는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도심 주행을 할 때 엑셀을 조금만 깊게 밟아도 훅훅 튀어나가는 게 운전자로 하여금 적응의 시간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위험해요. 사실은 예전에도 보면 뭐 급발진 사건 뭐 이런 거 보면 전기차는 워낙에 초반부터 100%의 토크가 나오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지. 이 가격대가 딱 세컨카로 타기 좋은 가격대거든요. 근데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한테는 조금 적응의 시간도 길게 필요하고 운전했을 때 다양한 환경에서 그런 것들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많이 부드럽게 바꿔야 됩니다. 전기차 스포츠카 말고 일상 영역에서 타는 차라면 지금 국산차처럼 바꿔야 돼요. 사실은 부드럽게 엑셀을 막 팍팍 밟아도, 저희가 얼마 전에 아이오닉 9 탔잖아요. 에코모드 넣고 엑셀 막 팍팍 밟아도 안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드럽게 가속이 되어야지만 좋은 승차감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 세대 이전이죠. 따지고 보면 아이오닉 5 처음 나왔을 때 이랬거든요. 맞아요. 처음 전기차로 EGMP로 나왔을 때 요런 엑셀 감각이었는데, 많은 원성이 있으니까 VOC를 반영해서 이제는 부드럽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부드럽게 세팅도 하고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이 차를 타보시면 한 세대 이전 정도 감각이네 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204마력이라 부드러운 편이긴 한데 토크가 워낙에 크게 지금 이렇게 맞아요. 나오니까 운전자인 저도 이게 불쾌한 거죠. 이런 것들은 아쉬움으로 조금 다가오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회생제동인데, 이거는 내연기관에서는 저희가 뭐 브레이크로 따로 빼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회생제동 강도가 보통입니다. 근데 물리 브레이크로 넘어갈 때 그때 이질감이 확 들어. 맞아요. 이게 운전을 하면은 엑셀을 떼면 회생제동이 자동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살짝 뒤로 끄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보통 물리 브레이크로 넘어갈 때 좀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보통은 그래. 근데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는 순간 회생제동이 확 꺼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미끄러지듯이 쭉 가다가 이제 물리 브레이크가 들어오는 거죠. 이 간극이 있어. 네, 중간에 딱 그 밟기 시작할 때. 다른 시승기에서 요새 차들 다 좋아져가지고 물리 브레이크로 넘어갈 때 이질감 없어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있네요 여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맞아. 뭐 잘못된 줄 알았어요. 훅 회생제동에 걸리다가 이제 내 발이 닿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훅 빠져. 맞아요. 나 몰라라 하고 빠지는 느낌.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회생제동이 물고 있다가 이제는 물리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운전자는 그 찰나의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건 되는 순간 빼버립니다. 그냥 이제 물리 들어올 때 됐지 나 몰라 하고서 빼버리니까 그 중간에 이제 운전자는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브레이크 잘 들죠. 이 정도 사이즈 차량에 잘 세울 수는 있습니다만 그 감속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이 뒤처지는 느낌이죠. 국산차건 수입차건 지금까지 제가 타본 전기차에서 이런 느낌은 처음 받았어요. 이걸 돈 받고 팔아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떠한 포장하는 말로도 이걸 포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런 이질감들이 많이 불편함으로 다가오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브레이크 밟을 때 또 브레이크 페달에서 이상한 소리 납니다. 보통 우리 국산차 현대기아 이런 것들도 딸깍딸깍 소리는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끄 소리도 나고 꿀꺽꿀꺽 소리도 나고, 물론 노래를 좀 크게 틀면 그런 게 잘 안 느껴지지만 은근히 신경 쓰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이 조립 품질, 빌드 퀄리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중국 사람들이 신경 안 쓴다. 중국에서 팔던지 왜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한국이 엄청 예민한 시장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좀 잡아놨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소음들도 운전에 조금 거슬리는 수준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시트입니다. 승차감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 시트인데, 시트가 척추 등받이가 없어요. 척추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딱 1시간인 것 같아요. 1시간 되니까 등 아래쪽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좀 모양을 잡아서 이쪽을 부풀어서 이제 내줄 수 있으면, 대줄 수 있으면 조금 더 편할 텐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건강 상태가 잘못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볼스터와 볼스터 사이,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 사이가 짧대요. 그래서 볼스터와 볼스터 사이에 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풍채가 좀 좋으신 분들은 아마 좀 넘어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불편함으로 좀 올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열 시트는 어때? 제 생각에는 2열 시트를 1열로 옮기면 그나마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타이어 위치 바꾸듯이 그냥. 예,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1열에 앉았을 때 움츠러지는 자세가 됐거든요. 2열 앉으니까 그런 게 아예 없고요. 볼스터가 없다 보니까 예.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고. 등받이 각도는 어때? 등받이 각도는 좀 서 있는 편이야? 예, 서 있는 편입니다. 이게 방지턱 세게 넘으면 무조건 칠 수밖에 없는 서스펜션 세팅이거든요. 그런 차량이고, 큰 분들이 2열에 타면 불편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NVH인데요. 노면 소음이라든지 풍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현대자동차가 사람들 다 배려놓은 게, 이게 엔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도 트림만 조금 높여놓으면 1열에는 이중 접합 차음률이 막 들어가고,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모양만 바꿨는데 지금 막 흡음재 막 집어넣고 기준이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간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게까지 좋은 방음 성능은 아닙니다.
그냥 부드러운 길을 갈 때는 노면 소음이 많이 안 올라오는데 뭘 밟거나 혹은 포토를 밟거나 맨홀 뚜껑 밟거나 교량 이음매 지나가거나 정확하게 들려요. 내가 지금 뭘 밟았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리고 이 타이어 굴러가는 요 소리들도 생각보다 잘 들립니다. 그 타이어 소음 자체가 요 휠하우스 공간 안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귀에 들리다 보니까 지금 아토3는 노면 소음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고 지금 한국 타이어에 아이온 타이어가 끼워져 있어요. 이게 아마도 전기차 전용 타이어인데 이걸 끼워 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있다라는 거는 하체 방음이 약간은 좀 부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내연기관보다는 아닙니다. 내연기관하고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전기차로 비교했을 때 약간은 있는 편이고 풍절음도 어제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한 110 정도부터 이쪽 사이드미러 뒤편하고 A필러 전면 유리에서 다 들어옵니다. 풍절음. 여기서도 소용돌이 치고요. 앞에서도 바람 맞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을 켰어요. 아 소음을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쭉 달리다가 아예 그냥 너무 거슬려서 못 듣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음악을 켰는데 지금도 들리잖아. 맞아요. 지금도 49km 속도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들리니까 MVH에서도 승차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한 세대 이전의 가격대에 맞는 방음 성능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도 있잖아요. 여기도 올라옵니다. 내가 잡고 있는 곳, 몸이 닿는 곳 이게 다 울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서 있을 땐 좋아요. 뭐 진동이 하나도 없죠, 당연히.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근데 딱 주행을 시작하는 순간 노면에 이런 진동들이 피드백이 다 오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차 스포츠카 아니잖아. 맞아요. 근데 불편하게 계속해서 진동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NVH를 말하면서 뭐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쾌감을 NVH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H까지 간 경우가 없어. 처음으로 느꼈어요. 불쾌할 수 있구나. 이것 때문에 신경 쓰일 수가 있구나. 승차감 측면에서 NVH는 낮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아쉽죠. 너무 홍보를 크게 한 거 대비해서 차량의 뭐 방음 성능이라든지 노면의 이런 진동 억제 능력이 좀 떨어진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뭐 승차감을 구성하겠지만 좋은 승차감은 아닙니다. 많이들 요새 비교하시잖아요. EV3랑 아토3 중에 뭘 살래? 라고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천안 기준으로는 EV3 2륜 스탠다드 깡통이 더 쌀 수도 있어요. 2025년 보조금 뜬 거 보니까 EV3 스탠다드 2륜 기준으로 깡통 기준으로 합하면 1,1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보조금 자체가. 그러면 3,995만 원짜리에 1,100만 원 정도 빼면 2,800만 원대에 이제 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토3는 LFP 배터리를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조금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근데 조금 더 EV3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편하게 탔던 기억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EV3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시승을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EV3도 한번 타보시고 아토3도 타보시고 하면은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싶어요. 렌트카 회사들을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서 이제 대한민국 렌트카 점유율을 올리고 B2B로 밀어 넣는 거죠. 이 아토3가 10,000대 판매가 목표였잖아요. 7,000대를 밀어 넣어요, B2B로. 그러니까 나머지 3,000대만 B2C로 풀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1,000대 이상 계약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왜냐면 B2B에서 1,000대 계약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사모펀드에서 중국차를 이제 경험을 넓히려고 작정하고 들어왔는데 그 1,000대가 일반 소비자인지 B2B인지 어떻게 알아? 어제 제가 전시장 갔을 때 사람 2명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일반적인 전략을 가지고 한국에 성공하기 쉽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장기 렌트로든 뭐든 법인차로든 고객 경험을 확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들고 온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법인 대표라도 이거 법인차로 안 삽니다. 아무리 법인차라고 하더라도 업무용이고 직원들이 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법인차로도 나중에라도 살 생각이 없어요. 이런 차를 타고 나가라고 업무를 보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다음은 이제 전비인데요. 제가 아침에 100% 다 채우고 324km가 나왔어요, 주행 가는 거리가. 그리고 지금도 최근 50km 평균 전기 소모 100km에 20.7이니까 이거를 나누면은 4점 몇? 고속도로를 이제 항속 주행하기도 했고 도심을 더 많이 타기도 했고 지금 화면에 복합, 도심, 고속 이렇게 전비가 나가고 있겠지만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300km가 약간 넘는 주행거리가 좋을까,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을까 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도심에서만 나는 돌아다니고 출퇴근 거리가 예를 들어서 2, 3km다 아니면 4, 5km밖에 안 된다, 왕복 해봤자 한 10km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 이 정도 주행거리를 가진 전기차를 사는 게 맞고요. 내가 하루에 운전 좀 많이 한다, 1년에 뭐 3, 4만 탄다
라고 하시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토3 뿐만 아니라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300km대 주행거리를 가진 차량들 모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이제 편의장치를 말씀드려 볼 텐데, 차 안에 노래방 있는 게 가라오케라고 이름도 좀 그래요. 노래방이라고 하면 되지 가라오케까지. 그래, 전기차는 뭐 여러 브랜드에서 지금 뭐 리빙 스페이스라든지 삶을 함께하는 공간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의 뭐 동반자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수식어구를 붙여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게 왜 들어가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되는 거는 좋죠. 오히려 자기네들 순정 내비게이션을 넣어놓고 그게 부정확한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훨씬 나은 거죠. 그리고 음질도 생각보다는 좋아요. 노래를 들어보면 음질이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어라 하는 요 정도라서 이런 것들을 만족을 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골 때린 게 뭐냐면, 골 때리다고 표현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잠깐 해볼게요. 이걸 눌러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50km 세팅이 되고요. 이걸 한 번씩 올리면 5단위로 세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일시 정지를 합니다. 그럼 보통은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전에 설정했던 속도로 다시 켜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누르면 현재 주행 속도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이걸 또 한번 눌러줘야 인텔리전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조향 보조까지 해주는 건데, 이게 켜졌는지도 몰라. 그냥.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 직관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배려가 안 돼 있어요. 차간 거리를 여기서 수동으로 조절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키고 일시 정지하고 속도를 다시 세팅하고 하는 거의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적응하기 힘들게 돼 있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에 대응해 가면서 쓰기에는 적응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잘 물고 가요. 차선 중간도 잘 물고 가고 앞차와의 거리도 꽤나 잘 지키면서 갑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요건 좋네. 카메라 바로 나오고 오른쪽이 이제 회전하는. 요건 좋다. 일반적으로 요새 현대기아 보면 이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로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훨씬 더 도움됩니다. 옆 차선, 옆 차선에 지금 차가 오고 있는지. 왜냐면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차선을 한 번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이드미러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여기에 찍힌 영상을 여기에 보여주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기하긴 한데 실제로 써봤을 때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바닥을 비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옆을 비춰주는 것이 맞아요.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선 충전도 있어요. 근데 또 생각보다 이 과열이 잘 안 돼요, 이거. 그래요? 오래 올려놓고 있어도 BMW 같은 경우는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충전이 종료가 돼요.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썬루프는 솔직히 개방감 좋습니다. 깔 거 없어요. 이거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만한 썬루프 전동으로 딱 넣어준다는 거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고, 조작하는 것들도 터치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칭찬할 만한 거예요. 처음에 딱 타면 엄청 신기하잖아요. 하루만 타면 이게 빛 좋은 개살구구나. 맞아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되는데 한 3천, 4천만 원짜리 국산 차들도 그냥 열고 닫는 버튼만 넣어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 아토3 플러스는 그 닫으면서 잠그는 기능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칭찬할 만합니다. 되게 잘 넣어준 거예요. 스포티지 이번에 페리도 안 넣어줬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쉽지만 아토3에는 들어가 있다. 대신 프렁크가 없다. 프렁크가 없습니다. 이게 전기차에 프렁크가 없다라는 게 옵션으로라도 선택을 해서 넣을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BYD 액세서리라고 해서 많이 팔잖아요, 자기들 브랜드 스토어에서. 근데 그런 게 없고 알리 같은 데서 팔더라고. 아토3 프렁크 키트라고 해서. 이게 공간이 되게 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요. 딱 열어보면 전동화 모델이 아닌데 프렁크가 없다? 이거는 좀 획기적입니다.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프렁크를 되게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프렁크가 없다 보니까 일반 내연기관처럼 그냥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울 수는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뭐 타보면서 1박 2일 정도 타보면서 느꼈던 소감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너무 큰 기대를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계약을 하셨다면 시승을 꼭 해보세요. 꼭 해보셔야 됩니다. 뭐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부족하진 않아요. 200마력 초반대의 모터 토크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도심 주행이라든지 고속도로에서 120, 130까지 밟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섣부르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격이 어떻다 저떻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꼭 비교 시승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시간 내서라도 꼭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도 궁금했던 아토3 플러스 시승을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아마도 나도 한번 아토3 사볼까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궁금하셨던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